무일푼 경제 천재의 이야기. 돈의 이치를 알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오. 욕심과 두려움,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장이니. 조선시대 신분의 한계를 넘어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무명의 상인이 있었다. 그는 국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한양의 시장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과연 그는 어떻게 맨몸으로 시작해 조선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남긴 상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3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도 유효한 경제의 지혜. 한양 장터 무일푼의 시작. 1762년 한양, 종로 시정거리.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장터에 서리가 내린 차가운 흙바닥 위로 따뜻한 햇살이 드리웠습니다. 19살 이상직은 얇은 갓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동전 새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상지가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집에 계시단 양반인 아버지께서 알게 되면 친구 덕구의 말에 상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직은 양반 가문의 서자로 그의 존재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난달 드디어 과거 시험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으나 아버지는 그에게 과거를 볼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집안에서 버려진 몸이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주머니 속 동전 새잎.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몰래 그에게 쥐어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장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상직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기 보거라. 저 노인장이 파는 약재가 싸다더라. 우리가 사서 다른 곳에 비싸게 팔면 어떨까? 덕구의 말에 상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청년은 장터 구석에 자리 잡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희끗한 수염을 기른 채 약재가 담긴 자그마한 보따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이 약재들 얼마입니까? 젊은이, 이건 산삼의 뿌리라네. 평소엔 열량은 받아야 하지만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 일찍 정리하려고 하니 세냥만 주게. 상직의 눈이 빛났습니다. 산삼이라면 약방에 팔아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소중한 새잎의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약재를 조심스레 상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좋은 장사하게, 젊은이. 두 청년은 기쁨에 들떠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은 그들이 가져간 약재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 산삼? 이건 그저 평범한 도라지 뿌리에 색을 입힌 것뿐이야. 한 푼도 안 돼. 상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의 첫 거래에서 그는 완벽하게 속은 것입니다. 종일 여러 약방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그는 빈손으로 한양의 작은 다리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새냥은 사라졌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구나. 엄니,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그때 그의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장사는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 첫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포기할 건가?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도 감춰져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 위기의 순간. 그로부터 3개월 후 한양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 이상직은 찢어진 갓을 고쳤으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오늘도 그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실패 이후 상직은 우연히 만난 그 사내,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 박행수의 도움으로 장터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진함은 계속해서 그를 공경에 빠뜨렸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는 결국 온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일반 서민의 3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자식 어디 숨어 있나? 나와. 오늘은 꼭 빚을 갚아야 해. 거친 목소리와 함께 두 명의 사내가 상직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백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장사가 잘 풀릴 겁니다. 못 기다려. 벌써 3번이나 말미를 줬는데 이번엔 반드시 갚아야 해. 안 그러면 백 선생이라 불린 사내가 몽둥이로 상직의 발 앞당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상직은 움찔했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꼭 구해보겠습니다.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놈의 말은 이제 믿을 수 없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일은 두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 각오해. 빚쟁이들이 떠난 후 상직은 절망에 빠져 한양의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는 종로 시정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모여라. 오늘 쌀값이 또 올랐다. 이러다간 서민들은 굶어 죽을 판이야. 한 노인이 격분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직은 호기심에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쌀값이 오른 겁니까? 젊은이 모르나? 남쪽에서 큰 홍수가 나서 올해 쌀 수확이 절반도 안 된다더군. 게다가 관청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거두니 상인들은 쌀을 창고에 숨겨두고 가격을 올리고 있어. 상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쌀이 더 오를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이미 평년의 2배 가격인데 한 달 뒤면 3배는 될 거야. 가난한 백성들은 어쩌란 말이냐. 상직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박행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박행수는 상직에게 진짜 기회를 보면 찾아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박행수의 저택 앞에 도착한 상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허름한 모습으로 과연 하인들이 그를 안으로 들여보낼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을 때 뜻밖에도 문이 바로 열렸고 그 안에는 박행수가 직접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상직. 널 기다리고 있었다. 박행수의 가르침 마이너스 경제의 깨달음. 박행수의 서재는 상직이 이제까지 보았던 그 어떤 방보다 넓고 웅장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높이 쌓인 책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방 가운데 놓인 낮은 책상 위에는 각종 장부와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직은 어색한 자세로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 한잔하겠나? 박행수가 직접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상직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온양을 빌릴 수 있을까 해서. 박행수는 차분히 차를 마시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쌀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는데 한 달 후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행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쌀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 확신하는 건가? 네, 남쪽의 홍수 소식과 관청의 세금 정책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금께서 갑자기 창고에 쌀을 풀면 어떻게 되겠나? 상직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듯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값은 떨어질 테고 제 예상이 빗나가겠군요. 박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야. 장사란 그저 물건의 가격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모든 상황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 그는 일어나 책장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 상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경국대전이라는 책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기록된 책이지. 장사를 하려면 먼저 나라의 법과 시장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 상직은 경외심을 느끼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박행수는 이어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거라. 이것은 팔도의 지도당.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르고 운송 경로와 비용이 다르지. 이것을 알아야 어디서 물건을 사고 어디에 팔아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상직의 눈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장사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읽고 분석하는 지혜의 결정체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야. 박행수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지. 돈의 이치를 알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오. 욕심과 두려움,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장이니. 상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행수의 말을 새기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온양을 빌려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3년간 내 밑에서 장사의 이치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번 돈의 절반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만 내 몫으로 하자. 상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수님. 정성껏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쌀을 사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그냥 사면 안 된다. 먼저 관청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큰 상인들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내일부터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자. 상직은 생각지도 못한 스승을 얻게 된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진정한 경제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제를 주겠다. 박행수는 책상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상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빚쟁이에게 갚을 온양이다. 그런데 단순히 가서 갚지 말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오너라. 빚쟁이들은 종종 시장의 소문통이기도 하니까. 상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성공 마이너스 쌀값의 예측. 봄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이상직은 박행수의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는 스승의 가르침 아래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상인들과 관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행수님, 제 생각에는 지금이 쌀을 살 때입니다. 박행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달 남부지방의 홍수 피해가 생각보다 적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쌀 생산량이 우려했던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직은 자신이 직접 그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각 지역의 쌀 생산량과 운송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이번 주 관청에서 비축미를 풀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빚쟁이 백 선생의 형제가 관청에서 일하는데 그에게서 얻은 정보입니다. 박행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큰 상인들이 이미 쌀을 조금씩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상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반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지금 쌀을 사서 한 달 후가 아닌 정확히 열흘 후에 팔려고 합니다. 왜 하필 열흘 후인가? 박행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궁중 연회 때문입니다. 임금님께서 큰 잔치를 열기로 하셨고 그때는 고급 쌀의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특히 한양 주변의 고급 백미가 품귀 현상을 빚을 겁니다. 박행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구나. 내 판단대로 움직여 보거라. 내 너에게 백냥을 맡기겠다. 상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냥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틀렸다면 그것도 중요한 경험이 될 테니까. 그날부터 상직은 한양 근교의 쌀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데 왜 지금 사들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그에게 헐값에 쌀을 팔기도 했습니다. 열흘이 흘러 예상대로 궁중 연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급 백미의 수요가 급증했고 상직이 사두었던 쌀의 가격은 순식간에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쌀을 팔아 200냥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상의 탄생 마이너스 10년 후 1772년 한양의 번화가 이제 29살이 된 이상직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자신의 상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고급 갓을 쓰고 손에는 상아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새잎의 동전으로 시작했던 그의 장사는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상직 행수님, 이번에 또 대박을 치셨다면서요? 목화값이 폭등할 것을 미리 알고 사두셨다던데. 지나가던 젊은 상인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일이지요. 북방의 추위가 예년보다 심할 것이란 징조가 있었으니 목화 수요가 늘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상직은 이제 경제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예측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고 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평온했습니다. 박행수에게서 배운 대로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항상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행수님, 급한 소식입니다. 상직의 첫 제자인 영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수야? 큰일입니다. 북쪽에서 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중 최악의 가뭄이라고. 이미 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상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수백 권의 책과 전국 각지에서 모은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고 영수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뭄이 계속된다면 북쪽의 농사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고 식량 부족으로 한양까지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상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행수님, 그럼 지금 북쪽의 곡물을 모두 사들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식량 부족이 오면 가격이 치솟을 텐데. 상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바로 그때 관리 한 명이 급하게 상직을 찾아왔습니다. 이행수님 관청에서 급히 찾으십니다. 대감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상직은 영수에게 눈짓을 하고 관리를 따라갔습니다. 관청에 도착하자 호조 판서가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수 자네의 지혜가 필요하네. 북쪽의 가뭄 때문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상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천한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마이너스 시장의 구원. 한양의 모든 상인과 관료들이 모인 자리, 이상직은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북쪽의 가뭄은 분명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직은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전국의 곡창지대와 운송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쪽과 동쪽 지역의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곡식들을 어떻게 빠르게 북쪽으로 운송하느냐입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 상인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호조 판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말은 상인들에게 이익을 주어 북쪽으로 곡식을 운반하게 하자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직은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관청이 일정 가격의 곡식을 수매하여 상인들에게 운송을 맡기고 북쪽 지역에서는 정해진 가격에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운송비와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백성들은 적정 가격에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 10만 냥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물량을 확보하고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상인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방안이 술렁이었습니다. 10만 냥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상직이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모두 내놓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네. 조정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시간이 없습니다. 대감. 이미 북쪽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상직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상직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으로 남쪽의 곡식을 대량 수매하고 한양의 모든 수레와 배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시스템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북쪽 지역의 식량 위기는 극복되었고 한양의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상직의 예상대로 공정한 거래 시스템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고 식량 가격의 폭등을 막아 시장의 혼란을 예방했습니다. 임금은 상직을 직접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에게 상원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상업의 근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직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행수님, 당신의 지혜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온 한 농부의 이 말이 그에게는 어떤 부와 명예보다 소중했습니다. 상직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경제의 이치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들으신 최고의 무일푼 경제 전문가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세니페 동전으로 시작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상이 된 이상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경제의 지혜는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유효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상도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